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안 되어서 첫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만 한 게 아니라 오늘 6월 28일부터 바로 실행까지 이미 된 상태에서 영상이 올라갑니다. 28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규제는 총 7가지예요. 이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핵심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이번 7가지 규제는 전부 다 대출 규제입니다.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 규제이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강한 수준이에요. 다만 대출 규제에 집중했고 세금 중과 등의 세금 규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이야기해오던 부분이긴 합니다. 둘째, 이번에 걸리는 모든 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규제가 안 걸린다. 세 번째, 모든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한정된다. 주택이 아닌 물건들, 오피스텔, 상가, 근생 등등은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 네 번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은 앞으로 코로나 때만큼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딘가로는 갈 텐데 이번에 규제 7개 때려 맞는 곳들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던 친구들이고 엄청나게 올라오는 친구들을 때리면 그 친구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 돈이 옮겨가는 걸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적이 많죠. 즉 2번과 3번에 의한 풍선 효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의 풍선 효과가 발생할지 생각해봐야겠죠. 다섯 번째, 규제를 지금 거는 정부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바보 같은 정치 싸움 하면서 본인에게 쌀 한 톨도 안 주는 정치인 때문에 시간과 감정 소모하지 말고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지금. 그 변화는 항상 기회가 되니 이번에도 기회로 만들 생각을 하자. 댓글에서 싸우지 말고 제발 기회로 만들자고요. 이 5가지 먼저 기억하시고 7가지 규제가 어떤 것들이 걸리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부입니다. 28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규제는 총 7가지예요. 누구는 8가지, 9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7가지라고 정리를 했고 이 7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건 1, 2, 3, 4번입니다. 1, 2, 3, 4번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앞으로 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수도권만이에요. 비수도권은 규제 없어요. 아까 키포인트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앞으로 설명할 7가지 전부 다 서울, 경기, 인천만 걸립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주담대 한도가 6억이라는 건데 이런 식의 규제는 처음이죠.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담대를 아예 안 되게 하고 9억 이상부터는 LTV를 20%만 해주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있었는데 대출 액수를 그냥 6억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수도권에 있으면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규제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엔 14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때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20억, 30억짜리 집을 살 때는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오늘부터는 20억, 30억, 40억, 50억짜리 집을 사도 대출 한도는 6억까지다 라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들 30억, 40억짜리 주택들을 대출 좀 많이 끼고 사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규제 지역에 14억 5천만 원짜리 미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도 14억 5천만 원이 안 되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3억짜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규제가 걸리나 안 걸리나 대출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규제 지역 강동구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억 6천만 원이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전이나 후나 대출 받는 건 똑같아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 금액들을 넘어가는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전보다 못할 수 있고 이 금액 안에 들어오는 주택들의 수요는 특히 이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리는 애들 딱 14억 딱 8억 5천 이 정도에 걸리는 친구들은 오히려 또 수요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건 쉽게 보이시죠? 두 번째 규제는 수도권 주담대 시 실거주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6억이지만 그 6억이든 5억이든 너가 주담대를 받았잖아. 수도권에. 그럼 너 실거주해야 돼. 6개월 시간을 줄게. 6개월 내에 실거주하라는 건 그냥 바로 실거주하라는 얘기죠. 즉 갭 투자하면서 대출받을 생각하지 마. 이게 이제 네 번째 규제랑도 다 이어지는데 자, 2, 3, 4번 규제를 한 번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4번이 먼저 볼게요.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이게 무슨 소리냐? 대출 끼면서 집 사는 거 금지한다는 건 갭 투자를 금지한다는 건가요? 그 말은 또 아닙니다. 정확히는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을 내가 보고 있다 살려고 이렇게 매물을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매물은 귀한 입주 매매 이렇게 적혀있는 매물은 뭐냐면은 여기에 세입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집주인이 그냥 살다가 하는 거다. 매수자가 이걸 사면 들어와 살 수 있다.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입주 매매죠. 반대로 밑에 있는 이런 거를 보면
막힘없는 뷰 갭 투자 아니면 이제 세 안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세 안고 같은 매물이에요. 이건 이제 세가 들어와 있다.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보증금이 얼마인지, 전세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적혀 있네요. 이 세 안고라고 적혀 있는 거는 당신이 입주를 할 수는 없다. 세입자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갭 투자만 할 수 있다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 입주 매매가 더 인기가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입주 매매는 매수자가 그냥 직접 입주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세입자를 구할까? 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주 매매 물건은 직접 매수자가 입주하든 세입자를 구해서 갭 투자를 하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 안고라고 적혀 있는 물건은 입주는 할 수 없고 갭 투자만 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선택권이 있는 입주물이 더 인기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네 번째 규제 내용이 바로 대출 끼면서 집 사는 걸 금지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물은 전세를 끼면서 매수할 수도 있다고. 이게 23억이잖아요. 전세금은 그냥 한 1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가 23억이니까 일단은 여기 세입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걸 내가 매수 계약을 해놓고 잔금 치를 때까지 전세 세입자 구합니다. 그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억에 들어올 사람을 구해가지고 세입자의 11억과 내 돈 12억을 합쳐서 매도자한테 23억을 주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럼 이 11억의 전세를 구할 때 이 세입자가 보통 11억을 현금으로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세 대출 한도가 보통 5억이니까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전세 대출을. 이건 매수자가 대출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한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도 자기 돈 6억, 전세 대출 5억을 해서 11억을 만들어서 나는 그걸 받아서 내 12억이랑 합쳐서 23억을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그 4번 규제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너가 갭 투자는 해도 괜찮아. 갭 투자하는 걸 막는 건 아니야. 갭 투자 자체는 가능해. 아까 보신 그 물건 세 안고 그런 물건을 그냥 전 세입자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입주 물건을 비어있는 물건을 세입자를 구하면서 너가 매수하는 거 그때는 전세 대출을 안 해줄 거야. 그렇게 세입자를 구하면서 너가 매수할 때는 그 세입자를 어떤 사람 구해야 되냐면은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전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만 너는 그 집을 전세 껴서 살 수 있어. 복잡하죠? 그런 규제를 하는 겁니다. 간추리면 전세 맞추면서 갭 투자하는 건 안 돼. 너가 전세를 맞추면서 투자하는 건 안 되고 이미 전세가 맞춰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하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4번은. 그래서 사실은 이 2번,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는 걸 금지하는 거라서 사실 갭 투자하면서 대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이 2번, 3번은 이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냥 갭 투자로 추가 매수할 때 대출 받지 말고 해라. 만약 너가 갭 투자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너는 전입 의무도 생기고 기존 주택 처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 주담대를 금지시켜 버리는 게 2번, 3번인데 어차피 난 갭 투자할 땐 주담대 원래 잘 안 받는데? 라고 해서 전세에 맞춰가지고 내가 세입자 구해서 갭 투자해야지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 라고 하는 게 4번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물건을 그냥 사는 건 가능하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언가 유일한 방법이 될 때는 여태까지 항상 어땠어요? 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당연히. 다른 모든 방법이 다 막히고 한 가지 방법만 남는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수의 물건이 선택을 받기가 쉬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규제는 아니어도 그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2, 3, 4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의 규제가 이번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규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은 주담대 한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2, 3, 4번은 갭 투자를 어떻게 어디까지 막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나머지 5번, 6번, 7번은 이제 약간 소소한 것들인데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인데요. 원래 주담대가 보통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다가 이게 최근에 40년까지 가능하게 바뀐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30년까지로 제한을 하겠다. 40년, 50년 상품 이런 상품은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DSR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연봉이 똑같더라도 만기를 40년짜리로 하면은 40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해주니까 좀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같은 DSR 한도가 걸리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줄어들겠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규제고요. 6번째 규제는 생활비용도 주담대 한도 1억. 이건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살 때 대출받는 게 보통 주택담보대출이죠. 생활비용도 주담대는 주택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몇 년 전에 샀어요.
근데 그때 내가 대출을 안 받았네? 아니면 대출 한도까지 채우지 않았네? 받았더라도? 지금 좀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원래. 그죠? 주택을 꼭 살 때 대출받는 게 아니라 일단 사놓고 나중에 그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도를 이제 1억까지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권만입니다. 모든 규제는 수도권이에요. 그 주택을 살 때는 그래도 6억까지는 가능한데 이미 샀어? 넌 그럼 1억까지밖에 안 돼. 당연히 주택 두 채 이상의 사람은 이런 건 아예 안 해줘. 생활비용도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 이런 거고요. 마지막 7번째 규제는 정책 대출에 관한 겁니다. 이건 보통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많이 받는 대출들이죠.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들의 한도를 2억 5천에서 2억으로 줄인다. 생애 최초 주담대 LTV는 원래 80, 보통 이제 비규제도 70까지인데 10% 더해서 80이었던 거를 똑같이 일반 주담대와 같은 70% LTV로 똑같이 낮춰버린다. 5번, 6번, 7번 다 이제 가계대출의 규모를 좀 줄이고 대출 양을 좀 줄이기 위한 규제들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본인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액이 얼마가 덜 나오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1, 2, 3, 4번은 사실 이제 수도권 집값 지형을 좀 흔들 수 있는 규제들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규제 7종 세트 대출 규제만 7가지인데 역대급이죠. 역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대출 규제로는. 이 막강한 대출 규제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막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 이제 상승 막을 수 있는 거냐 이 규제로. 일단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추경이 이미 20조 국채 발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채 발행 전부터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고 발행되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돈을 뿌리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반영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는 해요. 지속적으로 현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정책을 꼭 이게 이재명 정부여서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진보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특히 뭐 서민들도 위주로 많은 돈이 있어야 뭔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게 되고 유동성을 피치 못하게 증가시키는 정책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과거 진보 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돈을 뿌리는 정책을 시작부터 적극적으로 하죠. 지금 양상은 유동성 증가 정책, 즉 집값을 올리는 정책과 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이번에 걸려서 충돌되는 양상이죠. 일단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유동성의 증가를 이겨낸 전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보다는 보통 유동성의 증가 감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난번 2022년 부동산 폭락도 유동성 감소에 의한 폭락이었죠. 자, 또 그런데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 세금 규제, 지역 규제 등등 중에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의 규제야말로 대출 양을 정말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실제 대출이 나가는 양을 줄여버릴 수 있다면 시중에 풀리는 돈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폭증하는 유동성 가만 내비두면 이제 미친 듯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을 꺼내 든 건 맞다. 단순히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유동성 억제 정책을 지금 유동성 증가 정책의 대항마로 지금 꺼내든 상황이고요. 이제 한 정부에서 동시에 두 정책을 실행 중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기느냐, 이게 이기느냐인데 분명히 터져 올라가는 유동성을 조금 억제시킬 수는 있겠죠. 분명히 대출 규제는 유동성을 억제시키는 정책이 맞기 때문에 세금 규제 같은 것과는 달라요. 실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커질 것 같은 유동성을 조금 온도를 약간 낮추는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 보이고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보이고 두 개를 다 하는 것 같아. 집값이 어떻게 될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풍선 효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규제를 걸면요. 풍선 효과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규제라는 건 풍선 효과를 반드시 만들어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지역의 규제를 걸면 그 옆에 있는 지역이 풍선 효과를 받고요. 아파트의 규제를 걸면 오피스텔이 풍선 효과로 수혜를 보고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불확실한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그냥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풍선 효과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를 봐야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키포인트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5가지인데 2번, 3번에 힌트가 있죠. 지금 모든 규제는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수도권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규제는 주택에 한정된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그랬었죠. 이런 키워드들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뻗어나갈지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리한 거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 걸 갭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유일한 갭 투자 방법이다.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 이 풍선 효과가 어디로 발생할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며칠 내로 풍선 효과는 어디에 발생할 것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그 정답이 다 있거든요. 부디 과거를 공부를 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 풍선 효과가 어떻게 퍼져나갔었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날지 스스로 정리가 되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정리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선정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모든 변화, 모든 정책, 모든 규제, 정권이 바뀌든지 정책이 바뀌든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건 기회예요. 그냥 기회가 됩니다. 항상. 그 기회를 항상 내가 잡을 수도 없고 항상 맞출 수도 없죠. 내가 기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태도 자체를요. 이게 정치인의 나쁜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감정 소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인을 위해서 내가 펜을 자처해서 내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든 그 사람을 욕하느라고 내 감정과 시간을 소모하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번에도 큰 변화가 있는 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저는 풍선 효과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영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